쓰는 거는 아주 가장 논문 쓰기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계열이든 공학이든 뭐 의학이든 뭐 인문계열이든 다 공유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주제 선정의 문제고, 아마 이제 학기가 올라갈수록 자기의 독창적인 주제를 설정하는 거에 대한 이제 중압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주제 선정과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얘기부터 해서요. 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약간 이제 특화해서 쓰려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통계 처리나 질적 연구 뭐죠? 필드에서 뭐 초점 뭐 면접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방법론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정리한 이 내용은요. 되게 시중에 있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요. 시중에 논문 쓰는 법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다들 비슷해요. 비슷하고, 제가 사실 이제 지난 학기에, 질적 연구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 강의를 이제 2번인가 3번 이렇게 듣고 그냥 보내주신 걸로도 봤는데, 되게 책은, 이런 것들이죠. 방법론을 몇 개를 소개해요.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사서 보는 독자나 그 책으로 되게,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그 강의를 듣거나 그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분은 이 방법론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거기에 내 주제를 넣으면 논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가공해가지고, 이게 아주 기본적이긴 한데 주제에 맞게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내 주제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공하는 힘이 논문의 힘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본심에서는 가장 많이 평가하죠. 예심에서는 그냥 이런, 지금 제가 4주에 걸쳐 설명할 것들을 갖췄는가, 예.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논문이라는 형식, 논문을 왜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고, 예심에서는 그래서 형식적인 검사 하시죠. 서론의 내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뭐 방법론과 뭐 목적 사이에 관계가 잘 맞는지. 근데 이제 본심에 들어가시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원하지 않게 요즘 논문 심사 피크거든요. 11월 말에 이제 논문 본심 12월 초까지 다 끝나가지고 논문 심사 피크를 하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논문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뭔지 정말 모른 채 그냥 써요. 4학기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불과 이제 6개월 전에 이 강의를 하면서, 여기 다 이제 공대 선생님들이고 현장 작업 경험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면서 이거 너무 뭐 뻔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내가 강의한 게 아닐까? 약간 죄책감을 느꼈었어요, 사실은.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왜냐면 주말 오후에 이렇게, 그때는 땡볕이었거든요. 더운 날에 나오는 거는 뭔가 진짜 딱 내 주제에 딱 맞는 방법? 이거를 강의를 들으면 딱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실 텐데, 약간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는데요. 제가 지금 그런 여러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역시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이란 뭔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게 이제 아마 이제 1학기, 2학기 이러신 분들한테는 되게 필요할 거고요. 물론 이제 4학기 뭐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는 좀 다르겠죠. 그 느낌이. 근데,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걸로 하여튼 논문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론과 내 주제를 그냥 철포덕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해서 그 뭐 스파이더맨의 그 수트를 입고 아이언맨이 되는 이런 식의 완벽한 조화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방법론을 변형하는 힘. 그래서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잠깐 보여드린, 뭐 이따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논문에서도 그런 전화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존에 나온 논문에 있는 설문을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인용 표시를 해야 되나요?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 전화를 한 이유를 저는 알아요. 인용 표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랄까? 용기를 얻고 싶은 거죠. 그 이유는 또 뻔하죠. 왜냐하면 남이 만든 설문을
하나도 변형 없이 쓰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질적 연구나 이런 데서는 설문이 핵이에요. 자기의 주제가 관철된 설문이어야 되는데 그게 남의 주제가 관철된 설문을 그대로 쓴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논문의 설문을 가공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논문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힘이 되는 건데 그런 변형의 힘이 논문에서는 꼭 필요하고요. 계속 무언가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논문이 뭐 예심을 통과하는 정도까지 갔다 하더라도 결국 본심에서는 그 변형의 힘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계속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본심에서 안 되시는 분은 그게 없기 때문에요. 그 내용, 그 조금. 뭐 굉장히 많이도 아닌데 그 조금이 없어가지고 대개는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없다라든가 굉장히 이전에 봤던 것과 유사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저런 논문을 보면 그분들은 일단 남의 자료를 많이 읽으면 논문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의 자료를 읽은 거를 포시하는 법도 모르고 그게 표절이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의 자료를 많이 남의 자료를 물론 선행 연구라는 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쓰니까 그거를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도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연결을 하는 힘이 없고요. 그래서 남의 자료를 옮겨왔어요라는 걸 너무 티나게 쓰는 거죠. 배치 같은 거에도 전혀 전략이 없고 그냥 정말 떡판에 떡 붙이듯 툭툭툭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 선생님이 어떤 뭘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자료를 찾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한 건 이제 이 자료를 자기식으로 풀어보라라든가 이런 거인데 요즘에 선생님들 기대치 되게 낮아요.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을 쓰려는 그런 활동에는 굉장히 인색한. 근데 결국 논문 심사의 어느 지점에서는 그 지점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걸 돌파하는 힘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의 자료를 잘 정리하는 이런 순간이 있고 남의 자료를 잘 꼼꼼히 보는 순간이 있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쓰는 순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엉덩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남의 자료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을 쓰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게 논문이 되려면 이걸 이렇게 결합시켜야 하거든요. 이 결합,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본심에서 많이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선행 연구의 설문, 내가 필요한 설문 자료를 선택해서 조사해서 어떤 표를 만드는 거 아주 1차적인 작업이고요. 이거를 내 주제에 맞게 변형하거나 뭔가 내가 몇 개를 거기다 더 붙이는 거. 네. 내 주제에 맞게 변형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생각 주제에 맞게 뭘 변형하는 거. 그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어떤 논문이든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어떤 논문을 봤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이게 전혀 없고, 너무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이라 그런지 자꾸 시키려고 하시고, 막 이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심까지 갔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분이 예심까지 간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거만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남이 볼 수 없는 자료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전혀 이 자료에 대한 내 생각이라는 거는 별로 없고 당연히 이거와 이거 내가 지금 쓰려는 것과 이거의 간극이 굉장히 큰데 저는 사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선생님들도 무서워하시는 권력이 큰가 봐요. 네. 그 특수대학원에.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예심은 통과가 되겠지. 교수님들이 의 면을 봐서라도 이건 해주시고 이제 본심에서 좀 더 써라 하시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 이유가 그건데요. 예심에서 가차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분이 논문 심사 전날 이걸 고치고 계셔야 하는 분인데 로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얼굴을 내밀고 와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래요. 네, 그렇게 로서의 어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분이 가차없이 예심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예심은 이런 단계 이게 잘 정리돼서 이거와 이거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를 보고 본심에서는 정말 접합됐나 이거를 보는.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내 생각만 쓰면 논문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접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충해줄 자료를 딱
딱 맞는 걸 찾아서 딱 결합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논문에서는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운데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논문이 제가 뭐 지금까지 본 약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결합돼서 한 연구 중에서는 이게 되게 잘 맞아요. 아, 이 자료를, 이 사람의 주장을 위해서는 이 자료가 꼭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선택돼서 정리되는 게 맞구나. 이런 되게 개연적인, 논리적 개연적인 느낌? 이런 걸 줘서 이따 이제 이 논문을 공유하셔도 돼요. 이 논문 파일 보시면서 좀 이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좀 준비하시고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쓰고요. 이거 이제 박사 논문인데요. 2010년 논문이에요. 그래서 2010년 논문이고 이게 뭐 주제는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공대가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주제라는 건 모든 논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은 공유될 수 있거나 참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처럼 이분이 호텔 외식 경영 전공이군요. 아, 관광 경영학과군요. 관광 경영학과. 제가 스포츠 본 거는 뭐였지? 다른 분이었나? 그리고, 이거 말고 약간 이게 논문이, 이 논문 정말 체계를 잘 잡았는데요. 이 논문 좀 어려우면 제가 또 아주 작은 논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 작은 논문. 샘플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 타당도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도 정말 잘 썼더라고요. 이거 소논문이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이거는 올해 논문이에요. 올해 나온 논문인데 타당도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초록만 봐도 이분 그냥 타당도 요인만 추출하는 데까지만 쓰신 거예요. 소논문이니까. 그래서 일하는 빈곤 청년들을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서 18개 장벽 요인을 도출했는데 그거를 4개로 내가 정리를 해서 거기에 16개의 문항을 넣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만큼.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18개 장벽 요인을 4개 차원 16개 문항으로 구조하고 이거를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판별 타당도 및 수렴 타당도 분석인 일련의 탄호 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이 16개 문항이 인적 자본 및 자원 부족 5개,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가족 관련, 이거 건강 관련 이렇게의 그 문항으로 구조화됐다. 이거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이거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설계도가 일단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상관적으로 맞아야만 이 타당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근로하는 빈곤 청년에게 이 고용을 취업을 하는데 스스로 느끼는 장벽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이제 어떤 사회 간접 자원 같은 걸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이 논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제어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의 상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논문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나를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관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패턴,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글이 갖는 특징, 형식적인 특징, 그거를 강의하는 게 이제 4주까지의 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4주까지의 강의를 하는 데서 바로 이게 지금 소논문이긴 하지만 학위 논문이긴 하지만 이게 소논문이지만 학위 논문과 체계는 똑같거든요. 이분이 목차만 없더라고요. 이런 제목에 대한 얘기, 근데 국문초록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분이 핵심어도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핵심어 쓰는 거. 핵심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예. 뭐, 어디에는 뭐 열정, 청년, 뭐, 이런 걸 핵심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관되나. 그 다음에 이런 각주다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4주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방법론 같은 걸 찾아보시는 거죠. 이론적 배경 쓰는 거. 되게 이런 체계로 쓰죠. 공대에서도요. 예, 그래서 일단 이론적 배경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에 필요한 이런 장벽, 어떤 경력 진로 관련 장벽에 대한 연구들. 이거 사실은 이론적 배경이면서 선행연구 검토를 같이 가는 거죠.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배경을, 내용을 이제 구성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이론적 배경에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표, 아까 그 표랑 똑같죠? 사실 그 표랑 똑같거든요, 이게. 옆으로 누워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주요 척도를 뽑기 위해서 이 외국 논문, 그 다음에 이거 2002년 논문, 2005년 논문, 2014년, 2019년, 2010년 이런 논문들에서 이렇게 대상도, 이 논문들이 각각 대상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13개 차원의 70개, 여기는 45개, 42개, 여기는 이제 석사 논문 이런 데에서는 소논문에서는 20개, 26개, 44개 이런 문항을 했고, 이들이 나눈 그 차원의 그 내용들을 보면 심리적인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심리 정서적인 거, 주변인과의 관계, 정보 및 자원 문제, 이거를 내가 다 정리해내는 거예요. 이 선행 연구를 다 읽고. 대개는 선행 연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갖다 쓰려는 생각을 90%가 하더라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건데, 선행 연구에서 뽑아서 이거를 내 말로 쓰셔야 돼요. 내 표현으로. 네. 표현으로 쓰시고, 차별적 요소, 인적 건강, 이렇게 하면 이제 논문마다 집중을 한 차원이 있고, 네. 이제 아까 이렇게 문항수가 많은 거는, 문항수가 많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 차원들이 다 대개는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차원에 주목했고, 이런 표, 이런 표를 통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대개는 내용을 기술하시거나 마지막에라도 이런 표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항을 어떻게 도출했는가.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의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기술하지 궁금하신 분은 이게 또 최근 연구니까 2019년 이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령 질적 연구로 어떤 문항들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할 때 이것들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분은 18명인가? 7명인가 8명 집단 심층 면접을 해서 이렇게 꼭 집은 거예요. 다양한 연령대, 그러니까 청년에 속하는 연령대에 이제 성별도 맞추고 거주 지역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다양하진 않네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 형태도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서 이분들은 아마 구직 활동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활 근로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들이 느끼는 고역 장병 요인을 이렇게 다 자세하게 문항 18개로 만들었고, 이걸 다시 분류해서 아까 했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 이렇게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분석 활동이에요. 그 논문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분석 활동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 연구에 도움을 받아서 내 생각과 연결시키는. 그럼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런 걸 정리하는 법.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는 아니 그 뒤에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 다르고 주제가 다 다르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걸 정리하고 이게 접속을 시킬 때 주의할 점. 접속을 한다는 건 결국 분석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기존 논문이 다양하게 있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질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많이 하는 연구에서는 문항이나 이런 매개점, 기존과 다른 점과 같은 점 이렇게 접속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파단도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썼거든요. 그쵸? 자세히 쓴 거잖아요. 검증을 어떻게 했는가, 타당도의 검증을. 타당도 검증을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거에 이렇게 긴 설명이 있는 걸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되게 후딱 넘어가지 않아요? 후다닥?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판별할 수는 없어요. 이거의 내용을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해서, 이게 아마,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내는가. 이것도 역시 자기가 써야겠죠. 그래서 한국의 저소득 구직자들은 어느 생애 주기에 속해 있는가와 크게 관련이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공통적으로 고용의 장벽을 느끼는 내용은 비슷한가 봐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걸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네, 이런 것들 척도 문항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척도 문항으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나온 걸 통해서 국가에서 어떤 걸 할 때 활용하는 게 더 타당한가 이런 얘기까지 간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방법론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예,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이걸 읽으면 이제 무슨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쓴 게 사실은 그 지난 학기에 계속 얘기했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이렇게 잘 호환된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셨잖아요. 그
그다음에 양적 연구만으로는 그 뭐라 그러죠? 다 커버할 수 없는 예, 그런 삭막함, 뭔가 그런 창백함 이런 수가 갖는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주는 이런 이 논문 굉장히 좋은 논문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 논문 역시 좋은 책은 마지막 끝장까지 감동을 주잖아요. 이 논문 정말 마지막 끝장까지 감동을 주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 이 결론, 이 많이 쓴 거 보세요. 결론. 예, 이 결론 이렇게 많이 쓰기 쉽지 않아요. 그쵸? 예,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자기가 연구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받는 방법론을 정확히 선택해서 정확히 예상했던 결과들이나 예,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 풍성한 결과라는 거죠. 내용이 풍성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쓴 것도 참, 그 이분이 사회복지상담학과에 계신 분이네요. 저 이제 은퇴하면 사회복지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심리. 이게 제가 또 참, 네, 감동한 건데, 참고문헌 정리가 다 잘 맞았어요. APA 형식이요. 그래서 막 학위 논문 같은 걸 보더라도 이 마지막에 참고문헌 이게 지금 순서와 이 표시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잘 맞았어요. 하나 좀 안타까운 건 책을 표시를 안 하셨는데요. 이 진로교육 연구 같은 거 진하게 쓰거나 약간 흘림체로 써야 하거든요. 이건 그리고 책이니까 그것만 빼놓고는 이분이 이 마지막까지 참고문헌까지 이거는 뭐죠? 국가에서 한 5천만 원 연급이 줘야 하는 논문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모집 단위 500명이라네요. 네. 혼자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혼자 하셨어요. 교신 저자예요. 혼자예요. 연구비 지원받는 것도 아닌가요? 네. 연구비 지원도 없고요. 네. 그냥 한 거예요. 500명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거기에 나가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겠죠? 어디 그 이제 지역의 사회 상담 뭐 이런, 그리고 제자들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마 이게 사회복지 상담이니까 그냥 복지학과가 아니라 상담하시는 분이니까 이 표본들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단하죠. 예, 500명 되는 500명이었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군요, 결과가.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이 논문 쓰기 전에도 이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결론에 딱 보이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되게 굉장히 좋은 연구예요. 정말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리고 좀 오랜 기간이 드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은 이렇게 한번 열의를 갖고 써볼 만하죠. 평생 한 번 쓰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평생 따라다녀요. 예, 평생 다시 리셋할 수 없어요. 다른 학과에 가서 다시 쓰더라도 썼던 거 계속 언급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좋은 건데, 그게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잘 맞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게 이 앞부분이 딱 잘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이론의 배경부터 해서 문제의식과 이런 이론적 배경이, 예, 그 다음에 이 국문초록도 굉장히 성실하게 쓰셨잖아요. 예. 이렇게 자세하게 국문 요약 안 쓰거든요. 후루루 뭐, 서론하고 결론 부분에서 베껴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아주, 네. 선생님, 메일로, 예.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이런. 그래서 연구 배경 필요성.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첫 수업이고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주제를 생각하고 계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정말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구나. 그냥 저는 전혀 전공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하면서 논문을 좀 잘 써야겠다. 대강 쓰지 말고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 논문은 아까 보여드린 마지막 참고 문헌까지 이게 하나도 떨어져 나간 부분이 없이 이렇게 딱 조화롭게 딱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그런 구조를 가져야만 좋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1장을 읽은 뒤에 1장을 읽고 나서 1장의 내용이 이러니까 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했을 때 딱 그 내용을 다뤄주는 이런 개연성? 네. 그러니까 1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가장 먼저 이걸 살펴봐야지 하는 딱 그게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딱 나오는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그거예요. 코가 있을 자리에 코가 딱 있는 이런 느낌? 코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학술 논문이 뭔가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즘 정말 좀 이상하지 않나? 막 이런 이 논문 네? 이 논문을 대하는 나이브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어떤 학생이 학생글에서 그냥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주장이 있는 후반부니까 강의 후반부니까 자기 주장이 있는 글쓰기를 하는데요. 청년 실업 아까 나왔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를 골랐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속해 있는 그 학습구는 좀 굉장히 입학 성적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이어가지고 약간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연구의 필요성 같은 걸 쓰고 그 주제를 고찰해야 하는 필요성을 쓰고 주제를 선택하게 하거든요. 다른 데는 제가 그냥 약간 주제 같은 걸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고르거나 이런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근데 그 학생은 청년 실업이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청년 실업이다라는 기성 꼰대들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학생이었는데 왜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단순히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를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논거를 삼았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학생이 갖고 온 거는 경제학과 뭐 수업 같은 데서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저도 보지 못했던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섬뜩해요. 그게 뭐냐면 OECD, 저희가 정확히는 생각 안 나는데 OECD 회원국에서 중고교, 대학은 빼고, 대학 순위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OECD 회원국에서 중고등 학력 수치예요. 수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나오는 걸로 써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최상이에요. 요만큼 최상. 그리고 요 위치 최하예요. 그래서 OECD 회원국 중고등의 학력 수치 이제 평균인데 평균이 가령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중고등 학력 수치의 평균을 보면요. OECD 평균 최상위 같은 경우에 OECD 회원국의 최상위층 학생의 학력 수치의 평균보다 낮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학력 수치에서 이 좀 최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은 OECD 그 최하위 학력 수치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죠? 아주 잘하는 놈도 없고 아주 많이 떨어지는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두껍겠어요? 여기 중간이 두껍겠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학력 그 수준이에요. 예. 대학에 오면 이게 변하나요? 절대 안 변하죠. 예. 더 고착화될걸요? 제 생각에는. 더 이쪽으로 몰릴걸요? 대학에서 이게 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바로 여기, 이 최상위. 이 퀄리티를 지니는 직업군이 있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속하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 대부분 단순 업무래요. 이게 이중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이 방법 그대로, 이건 결국 습관의 문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그렇고요. 다들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요런 정도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소확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큰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 큰 걸 원하지 않는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걸 원하지 않는 그거를 그래도 아주 뭐 학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공무원 시험인 거예요. 네. 이게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이제 5급 같은 건 좀 어렵지만. 그러니 이게 일자리 구조에, 우리나라의 구조에 이제 이중화인데, 이게 당연히 뭐로 연결되겠어요? 일자리 미스매칭. 그러니까 여기도 인재난.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웬만큼 이 중위분위에 드니까요. 또 대학 졸업자가 뭐 85%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대학 졸업자 20대 청년의 85%가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 졸업자의 거의 80%가 학점이 A 혹은 B예요, 평균이. 다 비슷해요. 스펙 까보면 굉장히 비슷할걸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또 열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미스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청소년 구직자에게 이제 60만 원씩 주는 거 했더니 생활비로 썼다고. 그리고 이제 밥도 사 먹고 차비도 하고 구직 활동,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나와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일자리가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되게 나이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에는. 근데 그 학생이 이거를 쓰면서 이런 결과표를 보면서 우리가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교육이 이거를 못 해주니까 자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 비슷비슷해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네. 깊이 공감해요. 네.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랬죠. 그 대학에서 뭘 해야겠냐. 이게 논문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남들이 쓴 논문을 보니까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합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논문은 이쪽에 들어가는 퀄리티예요. 이쪽에. 그게 아까 얘기한 스스로 종합하고 끌어내고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선택하고 어떤 자료를 볼 것인가. 그 선택한 거를 버무려서 뭘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게 제가 요즘 학생들 글쓰기 강평을 하는데요. 이번 학기에 조금 특이한 반을 맡았어요. 외국인 반이요. 그래서 32명인데 전부 중국 학생이에요. 거기 홍콩에서 온 학생도 있고 대만에서 온 학생도 있고 뭐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도 있는데 하나도 안 친하더라고요.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중국인 학생이니까 다 한민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홍콩 학생은 뭐 완전 요즘 안 좋아요 분위기 홍콩 학생. 근데 그 학생들한테도 중간고사 과제로 이 한국 학생들이 쓰는 거랑 똑같이 1500자 주장이 있는 글 쓰기를 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학생들 외국이니까 간평을 한 명씩 다 해줬는데 뭐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그걸 했는데요. 한글로 쓰고요? 네, 당연히 한글로 쓰죠. 수업도 다 한글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 같은 걸 못 써요. 어머니, 가, 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거든요. 조사 2개 쓰기도 하고, 을을도 잘 구분 못 하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학생들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에요. 6개월에서 2년.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이공대나 인문계나 뭐 사회계열이 아니고 디자인하는 학생들이에요. 패션 디자인. 그러니까 입학할 때도 그냥 실기했을 거예요. 예. 그 자기네 나라에서도 실기하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6개월부터 2년 배웠는데요. 1500자 이상을 다 써왔어요. 다 써왔고 심지어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잘 써요. 그 잘 쓴다는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이 분명히 있어요. 32명이 똑같은 글이 하나도 없어요. 주제는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동물 권리에 대한 것도 있었고 뭐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 뭐 빈곤 포르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나 이런 뜻을 걔네가 다 이해를 해요. 그렇게? 네, 걔들 곧바로 이걸로 찾아요. 한자로. 영어로도 제가 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예시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노동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 뭐 여성은 왜 가장이 될 수 없나? 예, 여성이 일해가지고 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데도 가장으로 왜 대우받지 못하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크게 5개의 카테고리에서 선택해서 자기가 더 구체화시켜 쓰는 건데, 그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놀랐던 거는, 저도 유학을 했지만 2년 외국어를 배워서 1500자를 조리 있게 오문단 쓰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는 우리나라글로 논문 쓰는데도 자꾸 남의 거 흘낏거리는데, 근데 걔네들은 정말 하나도 같은 주제가 없고요. 되게 재밌는 학생이, 제가 동물 애완견이 인간과 같이 생활하니까 애완견 뭐 이런 화제거리를 주면요, 학생들의 주제는 99.9% 똑같아요. 애완견도 인간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둥, 애완견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둥,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둥, 뭐 이게 하나만 한 소리를 100명이 거의 다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은 뭐 그런 거 발표할 때부터 애완견 별로 안 기른대요.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쟤는 애완견 뭐 권리에 반대하겠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써온 그 글은요, 자기는 애완견의 권리와 애완견의 복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완견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애완견의 복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 권리주의자는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것 자체도 반대한대요. 얘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 얘는 밖에서 이렇게 뛰어놀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거세 같은 거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중성화 수술 해주잖아요. 이런 거 당연히 절대 안 돼. 그래서 계속 이제 자동 번식을 하다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주체 못하게 막 집안에 동물들이 많이 차서 이렇게 뭐죠? 동물 구호 단체에 가서 구조해 내야 하는 이런 게 되죠. 그 뭐 애니멀 뭐라고 하던데 그런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는 반대고 다만 애완견은 인간과 같이 사는데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는 다르다 명확히.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애완견을 같이 살려면 돌보는 건 맞다. 그래서 학대하면 안 되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면 안 되고 얘가 이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해주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이게 복지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완견의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근본주의자처럼 애완견의 권리를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인간과 같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저는 이런 식의 주제 접근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그 학생이 한국어 1년 배운 학생이 외국애가 거기서 썼어? 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외국애가 쓴 거예요. 아까 이거만 한국경제학과. 얘가 제일 잘 쓴 애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쓴 것 중에. 똑같이 1학년, 20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93년? 대학원 박사과정일 때 93년하고 IMF 직전까지 97년일 때 저희 스승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너무 행복한 시기였어요. 다 풍족하고요.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거 없어요. 일자리가 막 넘치고 뭘 해도 어떤 간단한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런 만족감이 높았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공부하고 막 6.25 전쟁 겪고 뭐 이런 분이신데 지금 요 몇 년이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 사는 유일한 몇 년일 거다. 그 말이 딱 맞아요. IMF로 그 일찍 터트린 샴페인 잔이 깨진 뒤에는요. 계속 중국의 고전을 면치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선 뭐 고려 뭐 이럴 때도 우리가 중국에 늘 속국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감회 어린 눈빛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세대가 계속 중국이 늘 강대국으로 위압적인 존재였는데 그때 92, 3년부터 97년까지 중국보다 더 잘 살았던 좀 떵떵거렸던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절이 참 좋았어요. 되게 풍족했던 시절로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냥 한갓 대학원생이지만 별로 곤란을 느끼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뭐 지금같이 국가장학금 이런 게 많은 때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참 한국 학생들 짠하더라고요. 말씀하셨을 때 근거나 이런 건 뭐 모르고 누구요? 스승님이 뭐 저희 스승님이요? 그 말씀하셨을 때 뭐 근거가 이런 게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네. 근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그분은 문학가예요. 문화평론가예요. 네. 아니 그분한테 근거를 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대요. 가령 뭐 그분이 약간 이제 보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옛날에 이제 일본이 참 무서운 나라다. 배울 게 많은 나라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좀 하셨어요. 약간 일본을 되게 좀 이렇게 칭찬하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신 것처럼 근거나 이게 뭐냐고. 근데 그분이 근거를 대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이렇게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은 그게 뭐 근거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최초로 유럽에 유학했던 한국인과 일본인을 보자. 나는 그 최초로 유럽에 유학 갔던 한국인과 일본인 최초 유학생의 선택이 이후 두 나라의 100년을 갈랐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유럽 프랑스에 유학을 간 그 유학생이 김옥균이에요. 김옥균이 아니라 김옥균이 아니라 김옥균을 사모했던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이에요. 누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은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프랑스에서 뭘 했는지 모르죠. 뭐 이런저런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고종을 아련했어요. 고종이 외국의 서양의 그 황제들이 있는 전제 국가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외국 갔다 왔다고 하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홍종화인가? 그 사람이 그 고종의 눈에 든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때 고종이 김옥균을 암살하러 여러 명을 보냈는데 다 실패하고, 네. 그 뭐 제가 역사적 지식이 일천하지만 그 중에는 우장충 박사의 아버님도 계세요. 그분 사실은 그 목적으로 갔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국가에서는 돈 같은 거 주고 지원하는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공부하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살다가 우장충 박사를 낳는데 그분이 씨 없는 수박.
이런 거 만들고. 홍종호 맞나요? 네, 홍정우 맞아요. 네, 홍정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보는 게 홍정우예요. 근데 홍정우는 그 사람들처럼 막 달려든 게 아니라 역시 했던 방식으로 김옥균에게 접근해서 경계심이 많았는데 자객들이 계속 오니까 일본의 망명중이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아주 오랜 기간 공들여서 친해지고 그래서 급기야 이 조심성을 풀고 김옥균이 이 사람을 데리고 홍콩인가 어디로 여행을 가요. 근데 그 객잔에서 살해를 해요. 김옥균은 개화 지식인이잖아요. 개화 지식인. 이게 이 뭐죠? 프랑스에 최초로 유학 갔던 한국인 유학생이 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일본에 갔던 사람은 일본인으로 그 프랑스 유학 갔던 사람은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요. 불어를 못하니까 꼬맹이들이랑 초등학생이랑 불어를 배웠대요. 막 머리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뒤는 막 맨날 놀림을 받았대요. 그래도 그걸 꿋꿋이 참고 프랑스어를 배웠고 그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민권론인가? 민권론을 낸 거예요. 그 민권론이 뭐냐면 루소의 사회계약설이에요. 그거를 번역해서 민권론인가? 라는 걸로 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본의 기본적인 근대화되거나 뭐 민주화되거나 그런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근거로 드셨어요. 그 선생님 아마 근거를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을 테지만 뭐 저희는 뭐 질문하진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근데 예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런 근거를 드셨어요. 네. 저도 그때 홍종우라는 사람 처음 알았어요. 아, 그 사람이 프랑스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어. 저는 그냥 뭐 낭인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김옥균을 살해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한 이력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제가 그때 유학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유학을 갔다 와서는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저는 뭐 3, 4년 있었지만 글도 잘 못 쓰고 독일어로 중국 학생들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글을 이런저런 글을 쓰거나 감상문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 있고 논리 있게 자기 주장을 펼쳐서 특히 여기 지원해요. 자기 주장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랑 이렇게 결합시키는 능력. 그래야만 기존에 있었던 성과에서 좋은 점을 흡수해서 또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대 이후에 인간이 발전을 해온 방식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논문이라는 거는 근대적 한문체계, 대학체계에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이것이 어쨌든 가장 이 논문이라는 형식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순환시켜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또 이렇게 축적하는 도구로 굉장히 좋은 그 훈련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 대학이 막 14세기, 14세기부터 있었잖아요.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 이런 게 아마 그 초기 대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이 여러 번 변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인 거를 공부하는 거는 근대적 대학의 체계인데,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 이제 이런 데서 찾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스피치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세미나 수업을 그 훔볼트 대학에서 아마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사람들 초초초 엘리트 클래스에서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대학을 졸업해도 이런 쓰임으로 뭔가 사회에 어떤 활동할 사람 말고 정말 리더 초초초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토론 수업, 세미나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의 학습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요. 훔볼트 대학에서 대학의 전강자로 이 방법을 다 확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다른 강좌에서는 이렇게 포얼레준 그냥 이렇게 쭉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었지만 다 같이 토론하고 세미나하는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을 찾을 때 굉장히 좋다. 그럼 논문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냥 이거를 자기 혼자 이렇게 세미나에 입체적인 어떤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통해서 하는 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 논문을 잘 쓰는 능력을 요구하고 또 많이 평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다 논문이라는 형태로 그 사람의 지식을 측정을 하고 지식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 논중 화제 주제 장문 논문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저거를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화제랑 이렇게 주제가 되게 다르듯이 화제와 주제가 다르듯이 화제를 쓰면 이게 이제 대상에 집중하게 되고요. 대상.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들한테 화제를 주고 주제를 만들어라고 하면 계속 화제 안에서 뱅뱅 도는 있어요. 계속. 주제를 썼는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계속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대상이고 주제를 쓰면 대상이 아니라 주장에 접근하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하면 이 대상을 자꾸 설명하게 돼요. 이거는 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증해야 되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논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주장 플러스 논거 이렇게 되는 거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정보가 돼요. 정보. 설명. 누구나 다 비슷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논증을 하게 되면 이게 지식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뭐 블로그나 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난 현상은 그냥 제 생각에 지식의 학문의 하향 평준화라고 해야 되나? 지식의 하향 평준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유사해져 가지고요. 절대 같지 않은데 정보를 지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이고 이거는 장문이에요. 잔문이라고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장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저런 글을 쓴 거고요. 누가 써도 되게 그 내용은 비슷해요. 특이점이 없고. 근데 이거는 논문이잖아요. 논문이 곧 지식의 구축이에요. 왜 논문으로 대학원 그냥 시험 보고 이러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시험 보면 정보를 열심히 설명하는 답안들을 쓸 거예요. 근데 있죠. 그래서 논술 보는 학교 좋은 학교예요. 네. 논술이 시험의 형태로 논리적 서술을 해보는 건데요. 시험의 형태로 세팅을 한 논리적 서술이죠. 근데 이상하게 사교육의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 사회에서 이 논술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데 반드시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퀄리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논문을 쓰실 때 지금 이거 화제와 주제를 헷갈리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혼동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설명들, 남이 해놓은 설명들을 모으면 논문이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의 설명을 가져와도 가져온 이유는 자기가 써야 돼요. 그걸 써야 논문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의 논평, 코멘트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과 논증, 화제와 주제, 장문과 논문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이제 연구 주제를 주제처럼 잘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거 한번 주제 볼게요. 이거가 주제인데요.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뭐죠? 근로 빈곤 청년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고용 관련 장벽이에요. 어떤 걸 장벽으로 느끼는가. 근데 이 고용 관련 장벽에 대해서 접근하는 더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는. 근데 이분은 이 고용 장벽을 묻는 어떤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이런 걸 해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법론적인 연구라는 거잖아요. 네. 우선 아까 그 논문하고 그 지식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그거의 그 원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생각해보고 이제 알아듣다 하시는 건 지식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이해한 원리를 내 식으로 표현하셔야 지식이 돼요. 내 지식이요. 제가 그거 예시 안 들어드렸었나요? 첫 시간에 지난 학기 첫 시간에 제가 그거 갈릴레이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한번 더 해주셔도 되죠. 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질문하신 게 그거 같아요. 지식이 완전 새로운 거냐? 이런 거죠. 완전 새로운 것만 지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문도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리 얘기는 아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걸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논문도 반드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접합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동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정보만 많이 놓은 둘 다 좋은 논문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 만나는 이 부분이 논문의 핵심이라니까요.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사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만나는 건 다 달라요. 만나는 모양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이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조금씩이라도. 절대 똑같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나 책이 똑같으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 100% 표절이에요.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특히 문장을 똑같이 쓴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I am 탐. 나는 탐이에요. 나는 탐입니다. 나는 탐이야. 어쨌든 뒤에 어미라도 달라지거든요. 이런 간단한 것도. 그래서 당연히 지식이 완전히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낫겠어. 이게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는 거죠.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즉 이거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최소한 이런 거라도 따져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이게 논문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완전히 그냥 새로운 거를 창의, 지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창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7차 교육개정안 2007년에 나왔을 때 애들 좀 놀려야 돼. 왜? 창의력을 길러줘야 되니까. 과목수를 줄였고요. 과목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할 양도 줄어졌어요. 네? 그리고 토요일에 놀토를 했어요. 근데 놀토를 하고 나서 알았죠. 2007년에. 토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생각외로 많지 않구나. 이걸 국가가 알게 된 거죠. 예, 지금은 토요일에 되게 놀잖아요. 심지어 뭐 커피집도 안 하더라고요, 학교에. 학생회관에. 근데 제가 앞에 수업하고 온 학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가 뭐 부랴부랴 꿈다락 놀이터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토요일에 갈 데 없는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경험 체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내용도 보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창의를 완전히 그냥 새로운 지식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푸른 초원의 아이들을 방목해야 돼. 그럼 막 뒹굴고 뛰고 놀면 막 창의력이 생길 거야.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과거 시험도요, 이렇게 봤어요. 과거 시험도 아주 좋은 한시나 이런 것들, 이 문형을요, 이렇게 서당 가서 또 집에 와서 계속 흔들면서 완전히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완전히. 입으로 외운 뒤에 그거가 이제 완전히 익혀지면, 즉 기존의 거를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나 이런 걸 익히면 거기 가면 시제가 나오죠. 시제가. 그러면 이 형식에 맞춰서 자기가 그 시제를 이 형식 안에 푸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시제를 푸는 방식이 기존의 그 한시에 있는 그 유형을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자기 형식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험도 이랬어요. 논문도 똑같아요. 기존에 있는 걸 반드시 검토해야 돼.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나 이런적 배경의 검토가 없는 논문은 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지, 뭐 좋은 건지, 더 나아진 건지. 그래서 사실 창의라는 거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요. 늘 기존의 것을 분석하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거 안에서 나가지 않고 이거를 막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안에 이렇게 함몰되는 거, 그거는 그냥 아주 정보를 정확히 이해. 그래서 이거는 이해고, 이거는 논증, 추론인데, 1, 2, 3, 4, 5, 6,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7, 8, 9, 중학교 3년, 10, 11, 12, 고등학교 3년, 그래서 12학년으로 끝나는 뭐 이런 교과 과정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교과 과정에 숨어 있는 그 국가의 그 뭐죠? 그 의도라기보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능력은 이해해서, 이것도 했었는데, 이해해서 했었죠. 예, 분석을 거쳐서 논증 이렇게 해서 추론으로 이렇게 나가는. 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정보예요, 그냥. 예.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등학교 때 끝나고 이게 대학교 때 하고 이게 이제 석사고 이게 이제 박사다. 이렇게 단계별로 자는데 어쨌든 뭐 하기를 하든 안 하든 추론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냥
세상 사는데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일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인데 정보가 되게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걸 몰라. 그럼 이걸 해야죠. 예. 요즘 대학생들도 과외하고 경제학 원론 과외하고 뭐 수학 기본 수학 이런 거 과외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느낀 풍경이 제 조카가 뭐 중학교 때 미적분 막 이런 거 풀더라고요. 수학 못해서 수학 뭐 학원 다니고 있는데 미적분 이런 거 미적분 고2 때 했는데 나는 선행학습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과나 이런 데를 왔는데 수학이 뭐 이런 걸 안 해가지고 미적분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 대한민국의 요상한 풍경이에요. 중3은 학원에서 미적분 풀고 미적분을 알아야 전공을 하는 그 학생은 대학에서 그걸 못 들어가지고 미적분 그걸 안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건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그래서 정보고 대학에 와서 아까 분석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아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선택해가지고 뭐를 내 거와 연결시킨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논증 내 생각과 진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추론은 이 분석된 내용이 많지 않은 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2단계로 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뭐 이거 2차 산업혁명까지 여기였던 것 같고요. 예, 3차 산업혁명까지 여긴 것 같고요. 4차는 명백히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옵션이 아니라 누구나 이거를 가져야만 뭔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논문을 쓰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논문을 쓸 필요가 없는 직업 아닌가? 아니 뭐 무용하고 그러시면 논문을 뭐하러 쓰겠어요. 실기인데. 근데 또 이게 저의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는 있죠. 그 무용도 이론 같은 거를 알면은 더 분석적인 작품도 하고 다양한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느낌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런 것들에 이제 훈련을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 쓸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되게 이제 2차원에 있는 거예요. 2차원에. 대학에서 실기를 전공한 학생들은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못 하니까 2차원에. 네.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제가 아까 논술 얘기했잖아요. 저는 논술 시험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논술 1세대예요. 제가 논술 1세대인데 87학번이거든요. 86년도 학번이랑 87년도 학번은 논술 시험을 다 봤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면 내가 지원한 대학에 가서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저희 때는 대학을 한 군데만 지원했거든요. 한 군데 1지망, 2지망, 3지망. 그래서 막 눈치 극심하게 막 무전기 같은 거 등장해서 야 어느 학교 무슨 과가 지금 미달이야. 그럼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 1지망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논술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문제가 기억이 나요. 그 어린 마음에도 참 한심했었어요. 그 문제를 보고. 제가 87학번 입학하려고 시험 보러 갔을 때 논술을 이제 다 같이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학교 되게 다 같이 보는데 그날 갑자기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막 20분 늦은 녀석, 30분 늦은 녀석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험 문제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 이런 거거든요. 네가 굉장히 지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하나 있어서 앉았다. 근데 조금 있다가 무거운 걸 든 할머니가 타셨다. 그럼 너는 자리를 양보할래? 안 할래?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쓰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써라? 뭐 약간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확긴 하지만. 제가 보고 좀 기가 막혔어요. 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당연히 양보한다고. 예. 아니, 수험생의 입장에서 안 할래요. 이렇게 반사회적인, 비윤리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윤리적 행동인데, 우리가 배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채점돼서 제 입학 성적에 반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변별성 제로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논문 1세대가 갖는 문제였고요. 저희가 갑자기 그 논술 준비를 해야 해서 고3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5분인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논술 담당이 된 거예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기 한탄을 하셨어요. 왜 하필 내가 이거를 지도하게 돼서. 왜냐면 그분도 되게 난감하셨겠죠. 뭐 12반에 뭐 학생은 뭐 720명 되는데 이 논술을 어떻게 지도를 하겠어요. 특강 몇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신문 사설을 오려라. 일주일에 3개 신문 사설을 오려서 노트에 붙여.
그러면 그 당시 신문사에서는 국화문 혼용 같은 거잖아요. 예. 가로 쓰기도 아니고 세로 쓰기에 한문이 섞여 있는 한겨레 신문이 나오기 전에는 순국문 신문이 없었으니까 뭐 옛날에 제국신문이 있었지만 100년 전에 그래서 한자를 찾아야 돼요 일단 자전으로 다 그게 한 3시간 걸려요. 그런 뒤에 그럼 이제 사설을 읽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설에 대한 자기 의견을 쓰라는 거예요. 사설이 가장 논리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가 86년, 87년, 86년 이런 때예요. 전국이 굉장히 불안할 때잖아요. 사설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 민정당이 어쩌고 김대중이 어쩌고 뭐 김정필이 어쩌고 뭐 삼자 뭐 회담 맨 이런 거예요. 고3이 이걸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쓰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은 성의를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걷어가요. 걷어가서 이렇게 막 빨간 줄이 쳐서 와요. 가끔. 오, 다 보고. 보시는 거예요. 뭐 슬슬슬이지만. 근데 이제 그건 없어요. 왜 빨간 줄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라.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런 그래도 굉장한 성이시죠. 그게 논술 1세대였고요. 이게 이제 80년대예요. 그리고 논술 시험 없어졌어요. 해보니까 아닌 거였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논술을 포기를 할 수는 없어서 90년대 중반? 근데 다시 2세대 논술이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무조건 읽기 자료였어요. 그때 논술 강사로 잘 나가려면요. 읽기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를 주고 텍스트가 이런데 그 텍스트에 대한 네 의견을 쓰라예요. 이게 논술 2세대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논술 그 공청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대학에 계신 분이니까 논술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갔는데 막 그 공청회가 한참 진행되는데 플로어에서 어떤 분이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논술이 뭐예요? 진짜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텍스트를 많이 읽은 애가 유리하죠. 텍스트가 근데 제공되는 텍스트라는 거는 되게 아마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령 텍스트가 토마토를 많이 읽었는데 갑자기 방울토마토가 나온 거죠. 방울토마토가. 그러면 아이들은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뭐를 쓰겠습니까? 방울토마토는 모르는데 토마토는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방울토마토랑 토마토잖아? 그래서 그냥 토마토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채점을 하면 뭐가 문제였냐면요.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써라고 했는데 다 토마토를 쓰는 거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 지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쓰는 거죠. 이건 굉장히 나쁜 학습 습관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무슨 수업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도 방울토마토를 쓰라고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8주를 강의하고 수업을 내줬는데 학생들이 다 그냥 토마토를 썼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방울토마토를 쓰려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토마토를 썼어요. 녹여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나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습자의 태도로는. 뭐 못하는 거에 도전하는 게 좋지. 그게 2세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선지식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계속 여기 아까 썼던 정보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2세대였고요. 그걸 거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학원도 생기고 하다가 지금 3세대, 지금 아마 논술은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그동안에 꺾이지 않고 계속 출제하고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했던 대학은 3세대 논술이 가는데요. 그 3세대 논술은요.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세대, 2세대는요. 그냥 이렇게 1세대는 퀘스천을 이렇게 상황을 주고 써. 1500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뭘로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 이 글을 대하는 윤리적인 거나 사회적인 태도? 이런 거 평가하셨나? 그럼 2세대 논술은 텍스트를 이만큼 줘요. 뭐 2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의견을 써라예요. 그냥 1600자. 통. 이걸 막 5시간 안에 다 써야 돼요. 이거 고3 애들이 5시간 안에 1600자 조직을 못해요. 제가 아까 대학교 1학년 그 중국인 학생들, 아니 다른 한국인 학생들도 4주를 한다니까요. 1500자를 쓰기 위해서. 3세대는요, 다 이상해. 이거 다 정보형이에요. 정보형이고 이거 그냥 잡문이에요. 이런저런 쓰는 거죠. 이게 정보형이고요. 3세대는요, 텍스트를 줘요. 근데 여러 개를 줘요. 2개 주는 경우도 있지만 1, 2, 3, 4 주고요. 맨 처음에 1번 문제는요. 텍스트 A라고 할게요. A, B, C, D. 텍스트 A를 요약하세요.
이거 500자로 요약하세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텍스트 A의 요약을 바탕으로 B와 비교하세요. 이거 700자 가령. 세 번째는요. A의 입장에서 C 혹은 D의 입장을 선택해서 논하세요. 이거 1000자 가령 이렇게 해서 2000자 정도 맞춰요. 이게 그냥 완결된 글이에요. 이게 이 자기 주장을 쓰는 과정이 반영된 거예요. 먼저 요약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텍스트를 잘 읽어야죠. 근데 여기서 꽝이에요. 요약을 못해요. 그 다음에 비교가 분석의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네. 이 조건을 주잖아요. 뭐와 뭐를. 그 다음에 아주 조건이 엄격해졌죠. 그냥 뭐 쓰고 싶은 거 써가 아니라 A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제를 찾아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C 혹은 D 중에 하나를 너가 선택해서 이거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나 이거의 얘기를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네 주장을 쓰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디렉션이 구체적이죠. 이래야 이제 평가를 하는 거. 요약인데 다른, 여기 글에 없는 생각 썼어. 감점. 비교하라는데 비교 안 했어. 감점. 그 다음에 A의 주제를 써라고 했는데 자기 주제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썼어. 그럼 감점. 이렇게 명확히. 이게 논문에 가까운 거예요. 이 선행연구 정리, 요약, 이해. 예, 그 다음에 이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결론으로 가는 거. 또 이게 논술이거든요. 논문의 약식이죠. 예. 그래서 이 지식은 이게 지식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정 중심 교육 뭐 이런 걸로 많이 거의 바뀌었으니까 이 논술은 그 과정들을 반영해서 글쓰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주제에 접근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거가 논문 안에도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선행연구 검토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 예. 이론적 배경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새로운 거는 아닌데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랬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 7배, 기존에 있었던 거랑 내가 지금 새로 만든 거랑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거.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박사 논문은 내 생각이 8개 정도 더 많아야지 아무래도 박사 논문에서는 하고요. 석사 논문은 5대5 정도 돼도 되나? 근데 사실은 8대2가 이게 맞거든요. 왜냐면 인용 같은 걸 할 때도 남의 자료를 인용한 분량이 20%를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걸 맞추는 게 좋죠.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7대3 정도? 근데 이거는 어느 글쓰기나 다른 글쓰기도 똑같아요. 논문 같은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냥 문학적인 글 같은 거 쓸 때도요. 가령 뭐 TV 드라마 같은 거에 콘텐츠 성공도요. 7대3 정도가 황금 비율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나 얘기 패턴 7개에 그걸 새롭게 변주하는 거. 그러니까 동백꽃 무렵 이런 건 굉장히 시청률 높은데 보셨어요? 보세요. 즐겨보세요. 네, 다음 주가 이제 종영인데.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네. 재밌잖아요. 그게 그냥 그 로코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그 연쇄살인범. 근데 아마 그거 마무리는 로코처럼 훈훈하게 될 게 분명한데, 그 동네 사람들의 추리로 잡을 것 같죠. 왠지 뭐 이렇게 공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런 약간의 변주, 전혀 이질적인 것 같았던 장르의 변주. 이런 게 7대3에서 3이에요. 100% 성공이에요. 근데 너무 새로운 걸 먼저 시도하면 이제 망하기 쉽죠, 콘텐츠로서.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종편에서 많이 해주던데 조용한 가족 같은 거 있잖아요. 조용한 가족 같은 영화.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이상한 가족인데 다 이상한 사람들, 약간 가족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거는 뭐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가족 해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굉장히 빨리 반영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영화들 되게 많죠. 바람난 가족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무서운 가족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약간 앞선 콘텐츠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앞섰던 그 앞선 새로움이 의미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평가는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논문도 너무 새로워가지고 묻혔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재론되구나 그러면서 발굴은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이 황금 비율에 맞춰가지고 네, 자기 주장으로 지식을 보여주는. 근데 지식을 혼자 외롭게 하지 않고 반드시 기존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그냥 쓰는 게 쓰기는 되게 편해요. 마구 쓰기. 근데 이런 조건에 맞춰 쓰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논문은 저런 조건이 아주 엄격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4주 동안.